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하고 별탈 없이 살았다면 지금쯤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텐데 이제는 이혼 1년 차라는 전혀 다른 수식어가 붙어버렸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요즘 평범한 부부들처럼 대부분 공평하게 나눠서 결혼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이상적인 부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드러난 남편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하고 나니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더군요. 앞에서는 나를 이해하는 척 요즘 남자 여자 구분 지으면 욕먹는다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한테 잘하지 못해도 그만큼 나도 시가에 잘하는 건 딱히 없으니 상관없다고 가볍게 여겼죠. 하지만 나중에 시부모님이 억지를 쓰면서 저한테만 무슨 돌이니 본분이니 찾으실 때 오히려 남편이 더 날뛰는 걸 보고 바로 마음 접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 때문에 지금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아주 부유했던 것 같아요. 외동딸로 태어나 늘 좋은 것만 누리며 살았거든요. 비록 너무 바쁘셔서 자주 볼 수는 없었던 아빠도 저한테만큼은 잘해주셨고, 엄마 역시 한없는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아무래도 모자란 거 없이 사랑만 받으며 크다 보니 제 성격은 그때만 해도 조금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일단 내 자신이 먼저였죠. 그러다 어느 날 저희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빠가 감옥에 가시게 된 겁니다. 당시 제 나이 20,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하고 매일같이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빴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집에 돌아와 보니 아빠와 엄마가 심각한 얼굴로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셨고 아빠는 계속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계셨죠. 처음에는 두 분이서 장난을 치시는 건가 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아빠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가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이 되셨습니다. 죄명은 금융사기. 참 황당하죠? 그러고 보니 그동안 아빠가 바쁘게 일하신다는 것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빠는 흔히 말하는 펀드 사기며 주가 조작까지 저지른 일당의 일원이었고 결국 꼬리가 잡혀 기소를 당하신 건데 워낙 증거가 차고 넘쳐 무조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버렸죠. 모든 재산은 압류를 당했고 저와 엄마는 순식간에 길바닥에 나은 게 생겨버린 거예요. 20년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저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고 살아온 철없는 제가 얼마나 크나큰 절망감을 맛봤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네요. 물론 외삼촌이랑 친척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셔서 일단은 저희 모녀가 살 집은 근근히 구했는데 문제는 앞으로 먹고 사는 거였어요. 다행히 엄마는 외삼촌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고 그날로 전 학교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엄마는 당신께서 어떻게든 해볼 테니 학교는 제발 다니라고 애원을 하셨지만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엄마한테 모든 짐을 떠넘길 수 없더라고요. 사람이 막상 낭떠러지에 몰리고 보니 그제야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마음 아파하는 엄마에게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언제가 되었든 반드시 대학교는 졸업하겠노라고요. 왜냐면 부모 잘못 만나서 대학교도 못 나오게 되었다며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졸지에 돈을 벌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고 아무런 특기도 기술도 없는 20살 여자애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카페 알바부터 편의점이나 보안요원까지 안 해본 거 없이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든 무너진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싶었기 때문에 밤잠 줄여가며 일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가 사는 곳에 웬 모녀가 찾아온 겁니다. 알고 보니 아빠 때문에 가진 돈 대부분을 잃어버린 피해자 가족이었더라고요. 그때 기준으로 3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엄마와 대여섯 살인 듯한 딸이었는데 저와 우리 엄마를 보더니 처음엔 마구 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아내는데 저와 엄마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 후에 그분은 저희가 사는 곳을 둘러보더니 긴 한숨을 쉬시고는 혹시라도 자기 돈 떼먹은 걸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가만히 안 놔둘 작정으로 왔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사는 걸 보고 그제야 조금은 정신이 돌아온다며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날 제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장면은 바로 그 아줌마 옆에서 함께 울고 있던 어린 딸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랑 우리 엄마 힘든 것만 생각했는데 비록 몰랐다고는 하나
우리 아빠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힘든 현실을 그저 남 탓으로만 돌리고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 그지없더군요. 그 후로 저한테는 가슴속 깊이 죄책감이라는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고 이후 제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쳐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가슴에 피눈물을 나게 한 범죄자의 딸이라는 사실은 언제 어디서나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고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시작한 게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 청년 모임에서 정기 후원을 하는 곳들이 있었거든요. 보육원이며 요양원, 그리고 각종 장애인 시설까지 닥치는 대로 따라다니며 열심히 일을 도왔어요. 정말 신기한 건 내 작은 힘이 그분들에겐 큰 기쁨으로 다가간다는 점이었고, 그만큼 저를 괴롭히던 죄책감도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는 거죠. 물론 단순히 죄책감을 잊기 위해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이어온 건 아닙니다. 비록 처음엔 그랬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일종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자식이 없던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저와 엄마는 식당을 물려받았는데 저랑 엄마 둘이서 최선을 다해 꾸려나가다 보니 조금씩 매상도 오르고 저희의 생활은 안정을 찾아가더군요. 몇 년 후 저는 엄마와의 약속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방송통신대학이긴 하지만 어엿한 대학 졸업장도 가지고 낮에는 엄마와 식당을 운영하며 밤에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러스트까지 공부하는 등 말 그대로 주경야독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매주 자원봉사 활동도 잊지 않았죠.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소개를 해줘서 만났는데 직장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이해심이 넓어 보이는 게 마음에 들어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났나? 뜬금없이 횟집에서 결혼하자 고백을 해온 남편과 그의 겨울 결혼을 하게 되었죠. 참고로 남편에게는 제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지금이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지만 당시만 해도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걸요.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튼 제 이야기를 듣고 두 손을 꽉 잡아주던 남편이 얼마나 믿음직했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결혼할 즈음에 저희 모녀는 이미 집도 한 채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진 상태라 결혼하는 게 딱히 어려움은 없었어요. 거기다 시가 역시 아들 하나 정도는 충분히 결혼시킬 만큼 여유가 있으신 상황이었고요. 개인적으로 남편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봉사활동하는 시간만큼은 보장해 달라는 거였죠. 이미 저의 모든 사정을 들은 남편은 철석같이 약속을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절대로 건들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다행히도 저희 시간은 명절 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사도 차례도 안 지내요. 거기다 저희 신혼집과 시간은 자동차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평일날에는 쉽게 갈 엄두가 안 나다 보니 시부모님을 뵈러 가는 건 명절이랑 두 분 생신 때뿐이었네요. 자주 못 찾아가는 대신 용돈만큼은 넉넉하게 챙겨드렸어요. 남편도 월급이 센 편이고 저 역시 그 정도는 감당할 만큼 버니까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다 때 되면 선물도 한 번씩 해드리고 전화 역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별 용 건 없어도 챙겨드렸네요. 이 정도면 며느리돌이 충분히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로 작년까지 시부모님은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넌지시 불만을 내비춘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말에 얼굴 한번 보러 안 오냐며 돌려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초반에 몇 번 찾아갔죠. 하지만 보고 싶다고 불러놓으시고는 막상 얼굴 보면 서로 할 말이 없다 보니 그저 어색한 침묵만 가득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의 무의미한 시가 방문을 하다 보니 차라리 그 시간에 어려운 분들 찾아뵙는 게 100번 1000번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용돈을 더 챙겨드려서라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랑 같습니다. 나름 최소한 챙길 건 챙겼다고 생각은 해도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게 딱히 없어도 별말 안 하고 넘어간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잘하는 게 딱히 없는 수준이 아니라 못하는 편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전화라도 꼬박꼬박 드리잖아요. 근데 남편은 1년에 두세 번 전화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간 건 거의 매주마다 봉사활동 다니는 제 스케줄 때문이 가장 클 거예요. 당연히 남편에게 미안하죠. 하지만 이미 결혼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높게 두는지는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저한테 봉사활동은 단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어느새 제 인생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무리 결혼한 부부라도 각자의 인생은 있는 거니까 이해해 주는 줄 알았고 또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바램은 딱 올해 명절 때 산산조각이 나버리더라고요. 시가에 일찌감치 가서 이런저런 음식 준비를 도와드렸거든요. 물론 음식 준비라고 해봐야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함께 먹을 국이랑 불고기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그런 폭탄 선언을 할 줄 꿈에도 모른 채 맛있게 밥을 먹었죠. 아무 생각 없이 상 치우는 걸 남편이랑 함께하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이번 명절까지만 이렇게 보내고 다음부터는 변화를 가져보자고요. 시아버지와도 이미 말씀을 끝내놨다고 하시는데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머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명절은 진짜 명절답게 보내자는 거였죠. 제사를 지낸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남들 다 아는 명절 음식을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음에 올 때는 손님처럼 오지 말라며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대해준 게 잘못하신 거라네요. 그동안은 워낙 바쁘다고 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손님처럼 굴었어도 봐줬었는데 이 집안에 며느리가 두세 명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달랑 한 명뿐인 며느리가 너무 어렵게 군답니다. 가장 어이가 없던 말은 마지막에 한 달에 한 번은 시가에 찾아오라는 말씀이었네요. 시부모님도 잘 알고 계세요. 주말이면 제가 어디서 뭘 하느라 바쁜지 말이에요. 막말로 제가 봉사활동 다니는 걸 시부모님께 허락을 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마음에 용돈만큼은 넉넉하게 챙겨드렸는데 저희 시부모님에게는 그조차도 부족했나 보더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결혼 전에 충분히 합의된 내용인데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요. 얼마나 더 양해를 구해야 하는 거냐고. 그리고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명절다운 명절을 찾으시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불러다가 부려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휙 나가버리셨고 시어머니는 화가 날 대로 나서는 용돈 주는 걸로 생색내지 말라네요. 그건 며느리의 기본적인 도리 아니냐 반문을 하시는데 참 황당할 따름이더군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챙기는 게 도리는 맞지만 그렇다고 부모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당연한 거란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저는 용돈도 챙겨드려야 하고 거기다 시가에 와서 좀처럼 일까지 해야 그놈의 며느리 도리에 맞는 건가요? 저는 그러기 싫다고 대답했어요. 명절 음식 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오라는 건 못 들어드리겠다고 거기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 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저를 말리며 일단 집에 돌아가서 이야기하자고 하길래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 참고 그날 바로 돌아왔죠. 집에 오는 내내 남편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한마디도 안 하고 운전만 하더라고요. 물론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날 일을 칠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 엄마가 무슨 틀린 말 한 거 있냐고 며느리한테 지켜야 할 거 지키라는 게 그렇게 불만이냐 마구 따져대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너무 버릇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은 지금까지 제가 해온 건 며느리의 기본도리일 뿐이고 명절 때나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시부모님 챙겨드리는 건 며느리의 본분이랍니다. 저한테 며느리돌이 찾아대는 것도 황당해 죽겠는데 뭐라고요? 이제는 며느리의 본분이라니요. 저는 바로 받아쳤죠. 나는 시가에 계속 손님으로 갈 거라고요. 왜냐하면 당신도 우리 집에 손님으로 가지 않냐. 그나마 나는 전화로 안부 챙겨오기라도 했지. 넌 뭐냐고 마구 따졌어요. 너부터 사위돌이 제대로 챙기고 나서 나한테 며느리돌이 찾으라고요. 거기다가 사위한테 생전 전화 한 통 없어도 우리 엄마는 사위 원망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대체 시부모님은 나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그리고 봉사활동만 해도 그렇다.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언지를 주지 않았냐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 놈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판 모르는 남 도울 시간에 시부모한테나 잘하랍니다. 지금까지 그놈의 봉사활동 참아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면서 저를 몰아붙이는데 순간 내 모든 게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이런 인간이랑 2년이나 넘게 살았구나. 세상에서 사람 보는 눈이 가장 형편없는 인간을 꼽으라면 내가 제일일 거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머리가 순간 멍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옛말에도 있는 거 모르냐고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있다네요.
딱 그 순간 제 속에 드는 생각은 '아이가 아직 없는 게 신의 한 수구나.'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결혼하고 살면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은 대부분 봉사활동을 하면서였고 그 자리에 남편이 설 자리는 없었더라고요. 정작 남편과의 행복했던 기억은 별로 없었죠. 남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는 이혼 통보를 했고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혀버린 남편을 그대로 두고 짐 챙겨 저희 엄마한테 갔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된 건지 다음 날부터 전화가 계속해서 오더군요. 전부 안 받았더니 급기야 시어머니한테까지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저와 남편 사이의 대화를 전부 전해 들으시더니 무조건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행여라도 다시 그놈한테 간다고 고집 부리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린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뒤늦게 남편은 자기가 심했다고 사과를 하며 너무너무 후회하네 어쩌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결국 저희는 협의 이혼을 했는데 이혼할 때만 해도 앞으로 제대로 된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그랬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유부녀일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그냥 너무너무 신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봉사활동이랑 신앙생활도 실컷 할 수 있고 말이죠. 아무튼 간데 저한테 이혼이라는 건 좋은 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제 모습을 보고 있으면 괜히 결혼시켰다 후회할 만큼 지금이 좋아 보인다고요.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는 것처럼 저한테 결혼이라는 제도가 안 맞았는지 아니면 그 인간이 안 맞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문제였던 사람이 문제였던 상관없고요. 왜냐하면 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뺏길 자신이 생겨서 너무 기쁘네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